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 황재원이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볼 건데 11월, 12월 달에 우리 개념 완성 단계에서 했던 오리엔테이션인데 잠깐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우리 이제 학교론 공부할 때 용어 정리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어가 이제 팩트가 있고 개념이 있는데 팩트 예를 들면 학자 이름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 이제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가 많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할당이 나눠지는 거고 효율성이라는 건 들인 노력에 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자는 거니까 잘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배가 잘 된 시장 이런 거 배웠죠. 할당, 효율적, 시장 나오면 딱 우리가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복습해 보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할당, 효율적, 시장. 배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 시장. 그럼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건 투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 없는 시장. 우리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걸 정보가치라 그랬어요. 이때 할당효율적 시장은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배웠고 다시 또 열심히 배울 거니까. 자, 어쨌거나 용어에 많은 개념이 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용어를 잘 풀이해 줄 거예요. 그 풀이해 준 용어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용어 풀이가 학교론의 첫 번째 공부의 기본이니까 용어 정리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계산 문제는 9문제 평균 나오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봤을 때 4문제 이상은 꼭 풀어내야 65점 이상의 안정적인 합격 점수 맞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계산 문제 4문제 이상 꼭 풀어내야 된다. 자, 우리가 계산 문제는 사실 뭐 수포자라서 계산 문제를 못하겠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계산 문제 유형마다 풀이 과정을 가장 잘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반복 연습만 하면 누구든지 다 4문제 이상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반복 연습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 꼭 해야 된다. 자, 학교로는 이해 과목이다 보니까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앞글자 따서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려지진 않아요. 특히 어려운 단어 4개가 있죠. 경제론, 그 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건 이해가 없으면 문제가 안 풀려지니까 가능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을 얘기해 주겠지만 스스로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거나 이해가 꼭 필요하다. 이해하면 암기가 오래되니까 동차 합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얻을 거예요. 학교로는 딱 이해가 해서 암기가 돼 있으면 오래 기억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나오니까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이해해야 된다. 자, 시험제도 잠깐 얘기하면 1차에 학개론과 민법이 있고 2차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게 24문제죠, 공시법이. 자, 학개론이 이렇게 학개론과 민법은 1차 과목이고 평균 60점, 60점으로 합격이 구분되고 1차, 2차가 모두 합격되면 최종 합격. 1차, 2차를 봤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이 안 됐다. 그러면 1년에 한해서 다음에 한해서 1차 면제, 2차만 공부해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고 1차가 안 됐는데 2차가 합격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1차 합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차 합격해야 2차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1, 2월 달, 지금 1, 2월 달 기본 이론 과정이고 3, 4월 달에 이제 핵심 이론 과정인데 1, 2월 달에는 내가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2차 공부하시면 안 돼요. 1차 하셔야 돼. 1차 민법하고 학기론. 2차 쌤 같은 얘기하지 말고 2차 수업은 그냥 수업만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나머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1차에 전념 투자해서 1차를 빠르게 안정 잡으면 안정적인 점수로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2차 공부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질 거니까 1, 2월 달에는 1차를 집중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2차가 너무 걱정스럽다 그러면 적어도 중개사법 정도만 공부를 따로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매 과목 40점은 넘어야 꽈락을 면할 수 있다. 40점까지는 괜찮아요. 하나 더 틀리면 한 문제 2.5점이니까 37.5가 나오면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평균 불문하고 불합격이니까 40점 면해야 된다. 보통 꽈락은 다른 과목에서는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올해는 1차가 좀 어려워서 올해가 아니고 이제 새가 지났네요. 33회는 민법이나 학기론도 꽈락이 좀 많이 나왔지만
언제나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공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되고 일단 1차 열심히 하고 나중에 중개사법을 고득점 맞은 다음에 공법은 꽈락을 면할 정도의 50점이나 60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공법쌤이 얘기했을까? 고득점 욕심내면 안 돼요. 어찌됐거나 나중에 차차 또 2차 선생님들이 얘기해 줄 거니까. 자, 그래서 1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평균 60점이 합격이니까 65점, 55점 맞으면 5점 보태줄 거니까 합격될 거고, 자, 40점, 80점이면 합격할 수 있죠. 꽈락을 면했으니까 40점 최저 점수, 20점을 보태줄 수 있으니까 평균 60점이니까 합격이고, 자, 이 경우는 평균 60점이 나오지만 얘가 40점을 못 넘었으니까, 이상이 안 됐으니까 얘는 꽈락이 나왔죠. 그럼 무조건 평균 불문하고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거 명심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1차 과목은 2과목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나타나요. 자, 하나는 꽈락을 면해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과목은 최저 40점을 맞아야 되고 평균 60점이 합격이니까 80점을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최고 점수가 80점까지예요. 내가 85점을 맞았다, 90점을 맞았다, 95점을 맞았다라는 건 그냥 기분만 좋았다 뿐이지 합격을 위한 점수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80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가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최소 점수 40점을 맞았다면 얘는 80점까지만 합격에 도움되는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80점을 넘어선 85점, 90점, 95점은 그냥 기분만 좋았다 뿐이지 합격과 도움이 없는 그 점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1차를 공부할 때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거 또는 응용 문제 같은 것들 있을 텐데 20점에 해당되는 건 8문제예요. 40문제 중에 8문제는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최고 점수는 맞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때 모든 문제를 내가 다 꼼꼼히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시험을 위한 대비예요. 그러니까 어렵거나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내가 100% 다 알고 가려고 하겠다라는 마음은 좀 버려도 괜찮아요. 물론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그런 정보를 줄 거니까 그에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좀 버려도 괜찮아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어려운 문제는 항상 나오겠죠. 이런 건 좀 버리고 나중에 쉬운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 매년 시험에 나오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걸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암기해놔서 시험 문제 딱 그게 나오면 실수하지 않고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시험을 위한 전략 공부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학계론이나 민법에서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80점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인사말 열심히 하겠다 강의,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합격 꼭 하셔야 돼요. 공부는 꼭 1년에 끝낸다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겠지. 그러면 이게 2년, 3년, 4년 되면 세상이 좀 힘들어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힘들어져요. 어쨌거나 공부는 딱 1년에 끝내서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항상 가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초반에는 1차 과목을 열심히 준비해서 3월달, 4월달까지 학계론과 민법을 평균 65점 모의고사 이상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1년 내에 동차 2차까지 합격하는데 수월하니까. 자, 교재는 우리가 이제 이거 스마트 학계론을 공부하죠. 기본서는 참고서용으로 사용하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더 넓은 범위로 내가 좀 더 이해를 하겠다라면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스마트 학계론과 3, 4월 달에 배우는 유학집을만 공부해도 90점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기본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계론만 그래요. 다른 과목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민법이나 공법은 기본서를 읽는 게 시험 대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민법과 공법 정도는 기본서를 읽어나가는 게 필요하지만 학계론은 사실 기본서를 읽지 않아도 고득점 맞는데 충분하니까, 스마트 학계론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가장 압축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정의만,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9, 10월 달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볼 거예요. 나중에 9, 10월 달에 공부할 때는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과목을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해요. 한 3시간, 4시간이면 전체를 쭉 훑어보면서 정리할 건데 그때 가장 많이 도움되는 개념서가 스마트 학개론이니까 잘 정리해서 여러 번 볼 교재예요. 자, 이걸로 이제 테마로 총 55개 구성되어 있는데 1, 2월 달에는 다 나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학개론이나 민법이나 공법은 내용이 좀 많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진도 상황에 따라서 일부 빠진 내용도 있겠지만 3, 4월 달에 이론 정리는 모두 완벽하게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용 부분까지 3, 4월 달에 이론 정리가 완성된다. 자, 강의 목표는 이제 1,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달에 개념 완성 때 경제론을 좀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1, 2월 달에는 경제론에다가 투자론과 금융론까지 이제 완벽하게 시험에 나오는 걸 정리하는 게 목표예요. 어려운 단원이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이 있고 마지막 8단원 감정평가가 어려운데 감정평가는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원리만 배우고 3, 4월 달에 완벽하게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 2월 달에는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이걸 완벽히 이해하는 게 목표다. 자, 내용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 계산문제 풀이 방법도 총 18가지 유형을 이제 1, 2월 달에 15가지 이상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자,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건데 지난주에 우리 개념 완성 8주차 기초계산문제 특강 무료로 제가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 계속 이거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만약에 이 수업을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다라면 다음 수업 올 때까지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개념 완성 11월, 12월 8주차에 강의가 올려져 있고 무료 특강란에도 올려져 있어요. 교환도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꼭 보셔도 돼요. 나 학개론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10가지 유형 정도를 설명했는데 10가지 다 모르더라도 적어도 5가지든 7가지든 8가지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걸 잘 정리해서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들어야 된다. 플리즈예요, 플리즈. 외부 효과에서 플리즈 in my front yard 이런 거 있었죠? 정의 외부 효과의 사회적인 현상, 지역 이기주의 현상 뭐예요? 플리즈, 핀피 현상.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 또 배울 거니까 어찌됐거나. 자, 이거 기초계산문제 특강 꼭 수강하셔야 된다는 거. 합격생들이 가장 시기에 어떤 시기에 가장 좋은 수업이 뭐였냐, 합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게 뭐였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많이 뽑아주셨어요. 합격생들이. 이때 계산문제 잘 정리했더니 1년 동안 계산문제 공부하는데 너무 수월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4문제, 5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이 과정의 수업이 이거였어요. 기초계산문제 특강. 제가 잘 설명해 줬으니까 꼭 수업 듣길 바라고. 자, 학습 방법에서 11월, 12월 달에 개념 완성 내용은 1, 2월 달에 지금 이제 우리 배우는 과정에 다 배울 거니까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11월, 12월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고 시간이 없으면 1, 2월 달부터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대신에 8주차의 기초계산문제 특강 꼭 듣고 오셔야 된다는 거. 모든 강의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이니까 이제 1, 2월 달 강의를 듣는다라면 1, 2월 달에 있는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들어야 돼요. 앞부분을 빠지면 뒤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빠졌다라면 꼭 영상으로 듣고서 다음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수업 중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뭐 얘기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 내서 학원까지 왔고 영상 듣는 분도 마찬가지로 시간 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가능한 수업 중에 이해하고 그 시간에 암기하려 노력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암기하려 노력하고 따로 복습 시간에는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가능한 집중하시고 자, 복습할 때 이제 복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11월, 12월 달에 당부 드렸는데 안 했어요, 별로. 자, 1, 2월 달은 꼭 하셔야 한다는 거. 자, 복습은 수업 당일에 가능한 머릿속에 사라지기 전에 수업 당일날 학기론 공부했으면 2시간 이상은 꼭 복습해야 된다. 꼭 이제 스케줄 잘 정리하셔서 학기론 공부나 민법, 특히 1차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2차는 수업만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나머지 시간은 1차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학기론 2시간 이상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2시간 이상이에요. 이상. 자,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설명한 걸 알아듣겠다. 알겠어 라고 이해가 됐으면 더 이상 영상을 반복해서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건
스마트 학교론의 내용을 스스로 꼼꼼히 정독해야 돼요. 공부했던 내용, 이걸 꼼꼼히 단어 하나하나 풀이하면서 천천히 이제 읽어나가서 설명했던 내용과 문자로 적혀져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이해가 됐다, 일치가 되네 라고 이제 정독하고, 스마트 학교론의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이걸 수업 중에 풀어줄 건데, 수업 중에 풀 때는 칠판을 보면서 집중해서 이해하고 스스로 복습할 때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답으로 나왔던 게 다시 또 답으로 나올 확률이 낮고, 답으로 안 나왔던 지문이 새롭게 변형되어서 응용되어서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해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지문을 꼼꼼히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매주 확인학습 문제를 거의 10문제씩 제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업 끝나고 10문제 풀고 해설 강의 해줄 건데, 학교론이 진도 내용이 많아서 진도 나가기도 어려운데 매주 이렇게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잘 알아들었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죠? 뭘 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서 평균 점수 이상, 60점 이상이 맞아야 합격하는 거니까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모든 공부는 공부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까지 풀어서 내가 문자 해석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모든 공부의 마무리 단계는 항상 문제풀이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매주 문제를 풀 거니까 이걸 이제 스스로 풀어서 지금 나오는 문제는 모두 다 알아야 되는 문제만 내요. 몰라도 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 10문제씩 내는 건 다시 집에서 풀어보시면서 100% 내 걸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이게 2시간 이상 정도의 시간이 소모될 거예요. 2시간 이상을 항상 투자해야 된다. 1차 민법과 학개론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 수업만 들었다고 합격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수업 듣고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자, 모든 공부는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해놔야 돼요. 또는 뭐 힘들어서 졸릴 수도 있죠. 졸아서 못 들었으면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 체크한 부분만을 다시 한번 집에서 영상으로, 처음부터까지 듣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체크한 부분만 영상으로 듣고서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은 이해하려고 듣는 거예요. 이해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다라면 그 다음에 스스로 문자를 읽고 정리하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복습할 때. 그래서 스스로 읽어야 된다. 지금까지 살면서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책을 안 읽었다라면 문자 해석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읽는 연습해야 돼요. 스마트 학개론 읽고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건 암기해야죠. 이해했으니까 암기가 좀 더 수월할 거고, 암기 코드도 있을 거니까 암기 코드 활용해서 암기하고, 언제나 마지막은 역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풀이를, 그 해당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한 문제를 꼭 풀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잘 우리가 이제 앞으로 1, 2월 달 공부할 때 학기론 수업 전에 여러분 이제 하셔야 될 준비 과정이 있어요. 학기론 수업하기 전에 계산 문제 풀어보기. 자,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투자를 할 건데, 학원에 왔을 때 좀 일찍 오겠죠. 그래서 15분,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좀 일찍 오셔서 심호흡하고 이제 담소 좀 나누다가 내가 학교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풀어야 돼요. 계산 문제를 5문제든 8문제든 10문제든지 간에 풀었던 거 또 풀어도 괜찮으니까 반복해서 풀어보고, 정말로 눈으로 봐도 그냥 뭐가 탁 나오겠다, 풀이 방법이 탁 떠오르고 계산기만 눌러도 답 딱 나올 정도로 계속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모두 다 풀려고 욕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문제 유형을 골라서 그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고, 암기 코드를 좀 읽어봐야 돼요. 이제 수업을 나가면 그 수업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 코드로 제가 정리해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일단은 총론 공부했을 테니까 다음 주에 공부할 때는 이제 맨 앞에 스마트 학교론 앞에 이렇게 암기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원의 내용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2-3번 읽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자주 읽어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학기론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한 15분 정도 투자해서 계산 문제 전에 풀었던 거 기초계산 문제 특강 프린트 있죠? 교환 그거에 있는 문제 또 풀어도 괜찮으니까 계산 문제 풀고 암기 코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그 단어의 암기 코드를 한번 읽어보는 거 이게 이제 수업 전에 해야 될 준비 과정이고 밴드가 있어요. 제 밴드가 학계론의 정석 황재원 이렇게 치면 밴드가 있고 밴드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출문제를 하루에 2문제씩 올려드리니까 짧은 시간 투자해서 일어나셨을 때 화장실 가셨을 때나 뭐 이동할 때나 시간 날 때 들르셔서 하루에 2문제 기출문제를 익숙하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럼 기출문제예요.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정리해도 60점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는 자주 봐야 되는 문제예요. 기출문제 활용하시고 2주마다 심기일전이라고 포인트 특강이 있어요. 올해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학계론 특강이 있고 이제 이소원 교수님 세법과 제가 이제 학계론 이렇게 매주 심기일전이라고 무료로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특강이 있으니까 이 시간 참여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원래 이제 심기일전에 이번 주에는 투자론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공지했을 때 초시생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재시생들은 괜찮다, 좋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초시생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1, 2월 달 심기일전은 다시 좀 계획을 수정해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 정리하는 시간으로 제가 심기일전을 다시 계약을 잡았으니까 밴드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뜨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부해보죠. 다른 수업을 해보니까 시간이 좀 제법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좀 4시간이 좀 더 넘을 수도 있는데 학교는 그냥 시간이 좀 오버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이유는 뭐냐면 문제풀이 때문에 그래요. 문제 푸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문제 푸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진도만 나가면 알아는 듣겠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문제풀이를 꼭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되는 건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보죠. 기본 이론 1주차. 자, 일단 보기 전에 우리가 총 8단원이 구성되어 있죠. 이거 단원 목차 외웠어요. 외워야 돼요, 무조건. 자, 1단원은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의 전체 이론이 뭐냐? 부동산학의 전체 줄거리를 배우는 게 1단원.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학은 뭐냐? 부동산의 특성은 뭐냐? 이걸 배우는 게 1단원. 자, 2단원이 경제론, 중요한 단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단어가 없어요. 칠판 보시면 돼요. 경제론에서 왜 경제론이라고 했냐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경제활동은 사고 파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을. 이 경제활동의 정도, 얼마나 잘 일어날 거냐를 얘기하는 것을 경기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론에서 배우는 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왜 경제론이라 했냐? 경제 활동이 수요 공급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과 여기에 중요한 탄력성을 배우고 경제론 뒷부분에는 수요 공급이 잘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침체되었다, 가라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는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고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변하죠. 이런 걸 경기 변동이라고 하죠. 이걸 배우는 게 경제론. 우리 학계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 파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시장의 특성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봤더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뭔가 불안전한 요인이 너무 많더라. 대표적으로 투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독과점이 발생해서. 자, 그래서 시장의 특성을 배우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시장에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바로잡으려고 시장에 개입하겠네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을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을 펼친다. 토지 정책, 조세 정책, 주택 정책 이런 걸 배우겠죠. 자, 여기에서 이만큼을 우리가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라 그래요. 자, 부동산에 대한 기초 분야가 이거예요. 기초 지식이 1, 2, 3, 4단원이에요.
부동산이 뭔지 배우는 거,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뭔지, 문제가 있으면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지, 자, 이렇게 배웠는데 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뭘 하려고 부동산 학이 만들어졌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동산 학은 왜 배우는 거예요? 돈 벌려고, 투자 잘하려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잘해서 돈 많이 벌려고 부동산학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초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자, 투자라는 건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기대할 때만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돈을 벌 거라고 예상됐을 때 내가 돈을 지출해서 부동산을 사는 걸 투자라 그래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지출하는 건 현재 나타나는데 수익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한다? 미래 발생하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수익은 언제나 미래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얻어진 수익이 아니라 미래 발생될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때는 실제 얻어진 수익이 아니라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되는 지출을 비교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네요. 그래서 미래 수익이 중요한데 이걸 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서 자주 배웠어요. 자, 어찌됐거나 투자를 해서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투자를 분석해서 투자 분석이라는 건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수입이 크다고 판단되면 투자할 만하지 라고 예상하는데 이 수입은 실제 발생한 게 아니라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미래 수익인 거예요. 장래 수익.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할 거고 그러면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예요. 투자를 결정할 건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의사라 그래요. 이 생각을 하겠다 말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결정 과정을 우리 학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냐? 그러면 투자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투자론, 투자결정을 볼 거예요. 자, 어쨌거나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얘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수입이 예상되었을 때 투자한다. 근데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못하죠. 돈이 모자라면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죠.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을 융통한다. 제가 지금 용어풀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학계로는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의 원리가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금을 융통한다. 이걸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 받아서 남의 돈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 중요한 용어 한번 정리해보죠. 남의 돈, 빌린 돈. 빌린 돈, 타인 자본이죠. 우리가 대출했다, 대부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런 말 쓰니까 빌린 돈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로 부채 꼭 외워놔야죠.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한다.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부채 이건 빌린 돈, 타인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변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걸 무슨 효과? 레버리지 효과. 이때 남의 돈이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하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 자본 수익률도 계산했었어요. 자, 어찌되거나 금융론에서는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을 얘기하니까 대출 받는 거, 대출의 규모를 정한다거나 대출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대출 기준을 잡는 거, 이제 빌렸으니까 갚는 상환 방식, 상환할 때 얼마씩 갚겠냐 이런 걸 배우는 게 금융론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배웠은 거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규모를 마음대로 얼마 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빌려주는 건 아니죠. 나라에서 딱 여기까지만 빌려줘라 라고 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택가격에 따라서 정하는 기준을 LTV, 내가 버는 돈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갚는 능력을 따지는 게 뭐다? DTI, LTV와 DTI로 대출 규모를 정하죠. LTV와 DTI는 어디에서 정한다? 우리나라 어떤 기관? 금융위원회 외워야죠.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자, 금융론이고, 자, 7단은 이제 개발관리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개발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야 돼. 개발하는 건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서 이걸 분양해서
새로운 건물을 파는 걸 분양이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마케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택지로 토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하고 수익을 발생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말 나오면 토지 개발이다, 부동산 개발이다라고 얘기하면 건물 지어서 팔아서 수익 발생하는 걸 이걸 개발이라 그래요. 개발. 농사 짓는 건 개발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린벨트라고 했던 거.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을 제한한대요.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럼 뭘 못 짓게 한다? 건물을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 그래요. 기존에 지었던 건물을 부수진 않아요. 그건 내버려 두고 더 이상 건물 못 짓게 하는 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되거나 부동산 개발이라는 건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배우는 건 이제 개발된 부동산을 관리도 잘해야 된다. 개발 관리론. 잘 팔아야 된다. 마케팅도 잘해야 된다. 이걸 배우는 게 7단원인데 가장 쉬운 단원이에요. 문제가 보통 3문제, 4문제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해도 2문제 정도는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7단원은 나중에 3, 4월 달에 한번 정리해도 충분하니까 1, 2월 달에는 얘를 좀 빼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의 감정평가,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고, 얘가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해요. 이건 나중에 이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원리만 배우고 3, 4월 달에 완벽하게 정리한다. 그래서 기본 이론 1, 2월 달에 배우는 과정은 1단원부터 6단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배우고, 이 7단원은 3, 4월 달에 배우고 1, 2월 달에는 감정평가의 기본 원리만 배우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설명하면서 단원을 8단원을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그냥 설명만 듣고 그러네 이렇게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되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얼른 메모해 놓고 이 단어를 좀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설명할 때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외우려고 여러분 머릿속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래 뭐 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공부하는 게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 수업 중에 집중해야 나중에 다른 시간에 좀 여유를 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수업에 왔을 때는 가능한 집중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가능한 수업에 집중해서 가능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복습을 가끔씩 해줘요. 시간 남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암기하시라고 복습해 주는 거니까. 자, 1단원은 부동산학 총론, 2단원은 수요 공급 원리를 배우는 경제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시장의 특성을 배우는 시장론,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이 있겠죠. 정책론. 그래서 1, 2, 3, 4단원이 기초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를 얘기하고, 이걸 바탕으로 뭘 잘하려고? 투자를 잘하려고. 가장 중요한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5단원 투자론. 투자할 때 돈이 모자라면 남의 돈 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6단원이 금융론, 7단원은 부동산 개발 관리론, 마지막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총 8단원 구성되어 있다. 자, 라는 거고, 자, 우리 이제 공부해보죠.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자, 테마 1 보죠. 부동산학의 이해. 개념서 12페이지고,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졸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자, 부동산학 이해인데, 우리 이제 3, 4월 달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 테마는 좀 넘어갈 거니까. 1, 2월 달에 충분히 이 정도다라고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도 충분해요. 어려운 내용 별로 없고. 자, 부동산학. 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 이 부동산 학이 뭐냐? 이걸 한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학개론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부동산 학의 개론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학의 개론. 우리가 개론이란 말은 모든 학문에 개론을 붙일 수 있어요. 철학 개론, 심리학 개론, 건축학 개론. 이 개론은 어떤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얇게, 깊이는 없지만 전체 내용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과정을 개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뭐냐면 부동산학의 깊이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얕게 전체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런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학은 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목표로 한다. 목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자, 능률화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과 능률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효율성은 들인 노력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자라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자. 자, 그래서 능률화라는 건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잘하자. 효율성을 높이자. 잘하자.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그 원리와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화시키고, 이론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응용해서 그 기술을 개척한대요. 그러니까 실무에 응용까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행동에, 활동에 접목시켜서 활용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크닉이라는 기술도 중요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걸 이론을 잘 정립하고 원리와 응용해서 실무에 적용도 하는 이런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가장 부동산학을 얘기하는 것이 종합적이고 응용하고 사회과학이다. 자, 종합이라는 말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도 있을 거고, 부동산과 관련된 건축학 같은 거 기술학이라 그래요. 이렇게 각각 법률, 경제, 기술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로 합쳐놓은 것을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학, 경제학, 기술학을 합쳤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종합이다.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한다.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라는 건 부동산이라는 물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대상으로 사람 사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뭔가 여러 가지 현상이나 문제까지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해서 사람 사는 관계를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고 했는데, 잠깐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인간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뭐가 부동산인지는 정확히 배우겠지만, 일단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게 부동산이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을 한다라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활동.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는 건 이 부동산 활동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있죠. 이걸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고, 자, 부동산을 투자도 하겠네요. 투자도 하고, 부동산을 바탕으로 돈도 우리가 융통도 하겠죠. 금융도 할 거고, 부동산을 개발도 할 거고, 부동산을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도 있을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중개 같은 것도 대표적인 부동산 활동이죠. 이런 게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런 걸 잘하자라는 게 부동산 학이에요.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자,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면 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현상. 만약에 인간이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수요 공급을 잘 못했대요. 잘 못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주택 부족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이것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부동산학이라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연구한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학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설명이 좀 많지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중요도는 높진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할 게 핵심이라고 나왔으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핵심이라고 썼겠죠.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론이나 원리를 정립할 때는 어떤 성질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논리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논리성을 다른 말로 과학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자, 실무에 응용할 때는 방법론적인 게 중요해요. 테크닉,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성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서로 짝짓는 걸 암기해놔야 돼요.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적이어야 되니까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방법론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기술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규범적이고 종합응용 사회학이고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자, 실제 일어난 사건을 경험이라 그래요. 과거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법 경기를 종합했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했고 사람 사는 관계에 나타나는 연구도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건 얘를 외워야죠. 이거 나오면 뭐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부동산학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걸 외워야 돼요. 철학이나 심리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 이상학적인 걸 연구하는 추상적 학문 아니다요. 철학,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지구의 원리 또는 우주의 원리 천체 이런 걸 얘기하는 자연과학 아니에요. 즉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걸 자연과학이라 그래요. 물리, 천문학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이라 그래요. 자연과학과 관련 없어요. 자, 이론만 연구해서 이론을 잘 정립하는 학문을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부동산학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하니까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 코드에 보면 부동산학은 추자연, 기초 순수와는 관련이 없다. 이거 하나 좀 머릿속에 암기해놔야 돼요. 철학,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이나 물리학 이런 거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이론만 정립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 인간인데 인간을 크게 우리 학개론에서는 세 개의 섹터로 구분해요. 1섹터, 2섹터, 3섹터 구분하는데, 자, 1섹터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주체가 1섹터예요. 일자는 정부를 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이제 학개론 공부할 때 공적 주체다라고 얘기하면 1섹터라고 하는데 공적 주체는 누굴 얘기하냐면 첫째, 중앙정부. 이 중앙이란 말은 빼도 괜찮아요. 정부가 있고, 자, 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의 정부를 뭐라고 하냐면 지방자치단체라 그러죠. 지자체예요. 정부, 지자체. 그 다음에 정부가 운영할 때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죠.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를 뭐라고 한다? 공기업을 공사라고 하죠. 정부를 대변하는 거예요. 공사. 이 세 가지가 공적 주체예요.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민간 사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적 주체 얘기하면 정부, 지자체, 공사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민간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제 학개론에서 공사 두 개가 중요해요.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LH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LH. 랜드 하우스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얘가 중요하고 HF라는 게 있어요. 얘도 외워놔야 돼요. 하우스 파이낸싱이에요. 하우스 파이낸싱. 파이낸싱은 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공사 두 개, LH와 HF가 있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개가 우리 학교에서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공사예요. 자, 어쨌거나 공적 주체 얘기하면 정부, 지자체, 공사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정부, 지자체, 공사를 뺀 나머지는 이 섹터, 사적 주체, 민간 주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야, 정부와 민간하면 다 얘기한 건데 3섹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죠. 얘는 뭐냐면 어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특히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할 때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경우를 이 합동하는 주체를 3섹터라고 얘기해요. 3섹터. 예를 들면 우리 민자고속도로라는 거 들어봤죠? 민자고속도로.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민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민간이 만들 때 기술이나 자본은 민간이 들였지만 이걸 만들 때 인허가 행정 절차는 다 정부가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든 것이 민자고속도로예요. 이 민자고속도로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죠. 민간이 가지고 있으면 야 얘가 부도 나면 얘가 폐쇄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속도로니까 얘가 또 기분 나빠서 넌 다니지 말고 너만 다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야, 한 달간 나 좀 힘드니까 쉬겠어, 폐쇄시키겠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로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는데 민간이 자본과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들인 자본을 가져갈 수 있게 정부가 뭔가 계약을 하겠죠. 자, 이렇게 만든 걸 민자고속도로라 그래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함께 뭔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 주체를 3섹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기억해 놓고, 자,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공적 부분과 민적, 사적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을 중요시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자, 민간에서 볼 때, 먼저 이거 먼저 보죠. 민간에서 볼 때, 자, 효율성이 중요시 된다. 효율성을 최우선시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많이 벌려고 부동산을 바탕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잘 알아서 부동산을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자, 효율성이라는 건 들인 노력에서 최대의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거니까 민간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탕으로 효율성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사익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동산 학이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자본주의는 야, 능력 있고 뛰어나서 열심히 해서 투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부자 되라.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자본주의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능력이 좀 없고 자본이 좀 없고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뭔가 이용을 못하는 저소득층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택이라는 부동산은 누구나 다 필요하죠.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까지 저소득층까지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고루 잘 살 수 있게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율성이 중요시한 건 맞는데 효율성이 중요한 건 맞는데 여기에다가 함께 뭐도 고루고루 잘 살 수 있게 형평성도 조화롭게 하는 걸 사회의 목표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조화를, 균형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거지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건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학과 관련 없어요. 부동산학은 사실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정부 입장이라고 해서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아니고 얘와 얘를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잘 살아야 되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에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도 배려하는 걸 사회의 목표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 입장에서는 효율성, 사익성만 중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형평성도 같이 조화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한번 잠깐 보면 자, 부동산 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거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실무에는 응용할 때 방법적인 게 중요하니까 기술성, 테크닉이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짝져야 되고 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익성만 보면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익성과 뭐를? 공공성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자,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가 최근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죠. 부동산 활동은 중개 활동 같은 거 한번 보죠. 부동산이란 물건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대하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최근에 나온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활동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대물 활동이 아니고 대인 활동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쩌어쩌 한다고 해서 이건 아니고 저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활동은 무조건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자, 부동산을 가져와서 내가 중개업을 할 때 누군가 토지를 사러 왔다고 했을 때 토지를 떼어서 보여주면서 이런 토지 어때? 이렇게 팔 수는 없죠. 그럼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면 사람을 데리고 어디에 가야 돼요? 현장에 가야죠. 현장에 임하는 활동으로 부동산 정보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 활동은 임장 활동으로 일어난다.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한다. 임장 활동, 현장 임하는 활동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무슨 성? 부동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파생되는 현상이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자, 배려의 장기성인데, 이 배려라는 건 토지 같은 것도 자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토지를 배려해서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활동의 개발 같은 걸 보죠. 이걸 짧은 미래만 보고서 이익을 취하려고 개발을 잘못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 관리하거나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얘가 토지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100년이든 200년이든 500년 뒤까지 생각하면서 이걸 잘 개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배려의 장기성이라고 얘기해요.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배려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보살피면서 개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토지가 바로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토지를, 부동산을 개발 관리를 잘 할 때는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잘 개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죠. 공공은 다수의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시민.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한테 욕하지 말고 고성방가하면 안 되고 노상방뇨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많은 시민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자, 서비스라는 건 이 중요한 단어죠. 서비스.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을 뭐라고 하냐면 의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 중개업할 때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사기치지 말고 잘 행동해야 된다. 이걸 서비스 윤리라고 해요. 자, 고용윤리. 자, 고용이란 말은 고용된 사람과 고용한 사람과의 윤리를 얘기해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그러면 누구와 누구예요? 사장과 직원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 얘는 고용한 사람, 고용주고 얘는 피고용자죠. 고용된 사람. 그래서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간의 윤리, 사장과 직원 간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고용윤리라 그래요. 자, 조직윤리는 뭐냐면, 자, 동업자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 그래요. 또는 협회와의 관리, 협회와의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내가 뭔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중개업을 할 때 동업할 수도 있고 중개에서 협회와의 관계도 있겠죠. 이런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 조직윤리라 그래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요한 게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는 이건 내부 조직이라 그래요. 내부 조직. 그러니까 내부 조직원 간의 윤리를 얘기하면 고용윤리를 얘기하고 동업자 간이나 협회, 사장과 협회 이런 조직은 외부 조직이라고 해요. 외부 조직. 자, 그래서 자, 조직 윤리는 외부 조직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문제를 이렇게 내겠네요.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들 걸러내려고 내부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 윤리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공부했으면 야, 내부 조직은 사장 직원이니까 고용 윤리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내부 조직이니까 조직 나왔으니까 조직 윤리 맞겠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으니까 앞으로 조직 윤리를 외울 때는 여기에다가 외부를 집어넣어서 외부 조직 윤리라고 외울 거예요. 외부 조직 윤리. 자, 그럼 이제 외부 조직 윤리라고 딱 정리가 돼 있으면 다수의 시민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공공윤리. 고객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서비스 윤리. 고용 윤리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를 얘기하고 외부 조직 윤리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부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는 동업자끼리의 윤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 하나,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기억해놔야 된다. 조직윤리는 무슨 조직윤리? 외부 조직윤리. 외부 조직은 뭘 얘기한다? 동업자 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되고. 자, 부동산 활동의 전문성을 볼 때 1차보다 2차가 좀 더 전문적이고 3차가 좀 더 전문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중개업을 한번 보죠. 중개 활동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했어요. 최고 전문가 맞아요? 중개 활동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죠. 이론을 다 잘 갖춰서 우리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했다. 그러면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에요. 근데 중개 보존이 부동산 활동도 할 수 있죠. 중개업 할 수 있죠. 중개 보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못 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지식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건 2차 수준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시골의 이장인데 우리 아버지도 중개 활동을 해요. 외부사에서 땅 사러 동네에 오면 야, 이 땅 어쩌어쩌 하니까 평당 얼마씩 하면 돼. 나한테 뭐 막걸리 한 잔 사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는 건 1차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로 갈수록 전문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해석하면 돼요. 3차로 갈수록 전문적이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건 파란색 칠해져 있는 거,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이 강조되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고, 정보를 알려고 할 때는 현장에 임하는 임장 활동해야 된다. 자, 윤리에서 외부 조직 윤리, 그래서 외부 조직 간에 지켜야 될, 동업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 윤리, 외부 조직 윤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서 여러 원칙이 있어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원칙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능률성의 원칙이 중요하죠.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이론을 잘 접목시켜서 실무에 응용도 하자. 이게 부동산학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하자라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자, 잘하자. 얘가 최우선 원칙이에요.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고, 이거 말고도 야, 거래할 때 안전해야 돼. 사기당하면 안 돼. 경제성은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공정해야 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 원칙, 잘하자. 자, 이때 잘하자라는 건 어떤 걸 지도 원리로 삼느냐. 자, 잘하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자라는 원칙은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소유 활동을 한다라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땅은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하죠. 귀한 땅이니까 이 토지에 가장 잘 맞는, 어울리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라는 것이 잘하자라는 소유 활동이에요. 소유를 잘하자라는 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래 활동을 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돼.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자라는 거예요. 소유를 잘하자라고 하는 건 최유효 이용하자. 이건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고, 거래 활동을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질서 있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이런 거예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소유 활동을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나와야죠. 능률성의 원칙이 소유를 잘하자, 최유효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의 접근 방법. 자, 부동산 학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산식도 있고, 중점식도 있고, 행동 과학적도 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딱 2개만 딱 정리하면 돼요. 자, 종합식 접근은, 우리 부동산 학은 사실 종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종합했다는 건 합쳤다는 얘기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과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학과 부동산과 관련된 건축학이나 기술학 등을 각각 법률, 경제, 기술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다 끄집어내서 이걸 모아놓은 것이 하나의 부동산 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과 경제와 기술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면서 학문을 만든 걸, 이걸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합했다라는 건 합쳤다는 얘기니까 종합했다는 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법률, 경제, 기술이 나와야 돼요. 이걸 합쳤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를 합쳐도 괜찮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법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한다. 어떤 복합이냐면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이다, 복합했다라는 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을 합쳤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을 체계화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접근이 하나 있는데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나왔네요. 의사결정식 접근. 의사결정은 뭔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뭘까요? 무슨 결정? 투자 결정이죠. 이제 투자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의사결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투자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금융할 때도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맞죠? 돈 빌려서 내가 이 빌린 돈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빌린 대가가 있잖아요. 빌린 대가로 줘야 될 지출이 뭐예요? 이자죠. 그러니까 수익률과 이자율을 비교해서 누가 커야? 수익률이 커야 빌리지. 이자율이 더 크면 빌려봤자 손해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따져서 빌릴 거냐 말 거냐도 의사결정해야 돼요. 개발도 의사결정해야 될까요? 네. 건물은 왜 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건물 지어서 팔아서 돈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될 때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예요. 개발할 때도 수익이 발생되어야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발 분석을 할 거예요. 개발했을 때 돈이 얼마 벌어들이고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나가고 이런 걸 따져서 수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면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이 투자결정, 금융결정, 개발결정인데 뭐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투자결정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를 다 해석하면 다 뭐냐면 투자결정이든 금융결정이든 개발결정이든 간에 다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이걸 합리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손해볼 짓 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손해볼 짓 하지 않는 존재이니까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으로 부동산학을 연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학은 돈 벌려고 내가 부동산학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걸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할 때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투자결정 나와야 돼요.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한다.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머지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윤의 극대화 또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걸 전제하고 부동산 학을 접근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자, 문제 한번 푸죠. 자, 1-1번 문제를 풀 건데 개념세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한 칠판 보고 저랑 같이 이해하고 풀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이건 집에 가서 해요. 굳이 수업 중에 설명 들을 걸 못 듣고서 혼자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풀면서 정확히 이해되는지. 자, 문제 풀 때는 모든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단어가 20개가 나오고 여기에 30개가 나오더라도 필요한 단어는 2-3개밖에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서 빠르게 문제를 맞고 틀렸다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건 빠른 시간 내에 풀어서 맞추는 거. 두 번째 좋은 게 뭘까요? 시간을 좀 오래 걸려서 내가 한 4분 걸려서 맞췄다. 근데 내가 30초 걸려서 틀렸다. 뭐가 좋아요? 30초 걸려서 틀린 게 더 좋은 거예요. 틀릴 건 틀리고 내가 안 틀릴 것만 맞으면 60점 맞으니까 우리 문제는 모두 다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40문제 중에 24문제 맞으면 거의 반절 조금 넘어가는 거 24문제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달라들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빠른 시간에 맞추는 거. 두 번째 좋은 건 빠른 시간에 틀려서 뒤에 우리 문제는 항상 1분 10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바빠요. 이 뭐 문제 보면 지문이 막 7, 8줄이에요. 이걸 읽는 데만 해도 그냥 천천히 읽기만 해도 2, 3분이 지나갈 수 있어요. 다 읽으면 안 돼요. 딱 필요한 것만 딱 눈에 딱 띄어서 맞네, 틀리네. 이걸 빨리 기계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좀 읽어 나가면서 해석하려고 하겠지만 읽어 나가서 해석된 것이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나머지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구나. 이게 나오면 이게 핵심 키워드구나. 이게 이제 딱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문제 풀면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정리를 해주겠지만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 풀 때는 여러분도 뭔가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줄 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줄 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걸 동그라미를 쳐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걸 동그라미 칠 수도 있겠지만 연습하면 차차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치는 연습이 될 거니까 가능한 줄 치면서 막 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다 구분하지 않고 막 문제 풀지 마시고 중요한 거에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하시면서 문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보죠. 1번에. 자,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간에서 볼 때. 민간 입장에서는 형평성과 효율성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얘보다 효율성이 더 중시된다. 맞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 나왔으니까 효율성이다. 얘가 더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더 중요해요. 그렇진 않죠.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두 번째.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 묻는 거죠.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이걸 다 외우진 못하고 우리가 외웠던 건 추상적 학문,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아니다. 이게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추자연, 기초, 순수는 아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3번에 보니까 접근 방법 중 여기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나왔네요. 의사결정이 탁 나오는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투자결정. 그러면 뭐 하려고? 돈 벌려고가 나와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와야죠. 자기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는 이 접근 방식을 의사결정식이라 한다. 맞는 얘기죠.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손해볼 짓 하지 않는 존재이다 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의미 없어요. 자, 네 번째 보니까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이렇게 나왔네요. 종합했다. 뭘 종합했다? 법률, 경제, 기술을 합쳐서 부동산학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법경기의 측면을 이렇게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부동산학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종합식 접근. 맞는 얘기죠. 자, 5번에 보니까 부동산학 원칙에서 경제성의 원칙은 이라고 나왔네요. 이건 수익성의 원칙이에요. 돈 많이 벌자.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부동산 활동하자라는 건데 뒤에 보니까 소유 활동을 최유효 이용하자. 이건 소유 활동을 뭐 하자?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소유를 잘하는 건 최유용하자. 잘하자라는 원칙은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여기에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죠. 틀린 건 5번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지문들을 다 읽을 필요가 없이 딱 눈에 띄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눈에 띄어서 맞네, 틀리네. 이게 바로 눈에 띄어야 돼요. 중요한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 근데 1단원은 중요한 단원이 아니다. 그냥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빠뜨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설명해 주는 거고 3, 4월 때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테마 1은 개념서에 있는 스마트 학교는 개념서에 있는 중요한 것만 쭉 정리해서 암기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뭐 깊게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쉬었다가 테마 2 보죠.